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이해훈 기획예산처장관 후보자 낙마에 따른 정치권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별세한 이해찬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 추모에 집중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문제 등을 놓고 입원 중인 장동혁 대표로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어제 지명 철회된 이해훈 후보자를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죠. 민주당은 청와대 이해훈 후보자 지명 철회에 이재명 대통령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을 존중한다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이번 사태를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의 미흡으로 연결짓는 시각엔 적극 반박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애초 국정원이나 경찰을 동원하지 않는 한 인사검증은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애초 이 후보자는 청문회장에 설 자격조차 없는 인물이었다며 청와대 검증 시스템을 직격했습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아침 회의에서 이해훈 사태는 인사검증 참사이고 야당 농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문제는 인사검증 라인을 장악한 이 대통령 변호사 출신 인사들이라며 이들의 전면 교체와 함께 국정운영 기조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네, 각 당 분위기도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별세한 이해찬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 애도에 집중하는 모습이라고요. 네, 민주당은 이해찬 수석 부의장 장례 기간을 당 차원의 애도 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기간엔 필수 당무를 제외하곤 애도에 집중할 거란 입장인데요. 제주도 현장 일정을 취소하고 국회에서 최고위를 연 지도부는 묵념과 함께 회의를 시작하며 이 수석 부의장을 일제히 추모했습니다. 또 정청래 대표가 빈소를 지키며 상주 역할을 하고 당분간 정쟁적 요소와 관련한 발언, 현수막 게시 등도 자제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정 대표의 추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민주화의 상징, 더불어민주당의 큰 별이 졌습니다. 이 시대의 큰 어른을 잃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다만 정 대표가 추진하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 등을 두고 당내 갈등이 계속될 가능성도 적다는데요. 오늘도 정청래 대표가 매우 경솔한 행동을 했다. 절차 방식 시기 모두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 공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초선 모임인 더민초의 경우엔 이수석 부의장 애도 기간인 만큼 예정했던 긴급 모임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이 당내 갈등 양상과 더불어 조국혁신당과의 신경전도 본격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어제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이 민주당이란 큰 생명체 내에서 이 혁신당의 DNA도 잘 섞이게 될 것이란 입장을 내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 민주당이 흡수 합당론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말을 했다며 이 본격 논의 시작도 전에 오해가 형성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번에 국민의힘 상황도 짚어보죠. 장동혁 대표는 단식 중단 뒤에 건강을 회복 중이죠? 네, 장동혁 대표는 단식 후유증으로 오늘도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장 대표는 심폐기능에 무리가 와 여전히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의 병문안 등으로 그간 꽉 막혔던 여야 협치가 물꼬를 틀지 등이 주목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도 공천헌금 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높였는데요. 송원석 원내대표의 아침 회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공천 뇌물 특검을 회피하겠다는 것은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도 뇌물 공천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오는 29일 최고위원회의가 될 거로 보이는 장 대표의 당무 복귀 시점도 관심입니다. 이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징계 의결 문제와 맞물려 내용의 불씨가 또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 전 대표 측은 지난 주말 반발 집회에 7만 명이나 몰렸다고 언급하며 징계 재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반면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최고위원들 사이에서 집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며 당의 기강을 해치는 발언에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강선우 의원 1억 공천원금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 의원이 구청장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서 금품 전달을 시도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며 경찰 수사가 확대하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압수수색을 벌인 경찰이 이번 주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지도 관심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김 시 의원의 구청장 공천 로비 의혹과 관련한 경찰 수사 상황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경찰은 지난 주말 김경 시의원 그리고 금품 전달을 논의한 상대로 알려진 전직 서울시 의회 의장 A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시의원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금품 전달을 논의한 내용 등이 담긴 녹취 파일 120여 개가 저장된 이른바 황금 PC도 확보해서 포렌식 분석하는 중입니다. 이를 통해 지난 2023년 김 시의원이 선거 출마를 위해 실제 민주당 의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시 의원은 앞서 3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지만 경찰이 구청장 공천 로비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후로 출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만큼 경찰이 이번 주 김 시 의원과 관련자들을 소환할지도 관심입니다. 네, 그리고 김 시 의원이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원금 1억 원을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경찰이 수사를 이어가고 있죠. 네, 김경 시 의원이 강선우 의원에게 지난 2022년 지방선거 전 공천원금 1억 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에 더해 돈을 돌려받은 이후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입니다. 김경 시 의원이 다른 사람들 명의를 이용해 지난 2022년과 23년 강 의원에게 1억 3천만 원을 후원했다는 의혹인데요. 강 의원은 지난 20일 소환조사 당시 김경 시 의원의 추천으로 후원자들이 돈을 보낸 것으로 파악하고 돌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주 강 의원의 비서도 소환해서 사실관계를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같은 각종 의혹과 관련해 강 의원과 김 시 의원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는 경찰이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또 정치연금 의혹 등이 제기된 김병기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는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네, 일단 지난주 김병기 의원 차남 편입 논란과 관련된 업체 그리고 아내 수사무마 의혹에 휩싸인 동작경찰서를 압수수색하며 수사에는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다만 김병기 의원 소환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기된 의혹만 13가지에 달하는 만큼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하면서 김 의원을 부를 전망입니다. 김 의원 아내와 최측근인 이지희 동작구 의원을 소환했을 때는 지난 2020년 전직 구의원들로부터 정치연금 3천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의혹 조사에 집중했습니다. 이들이 김 의원의 다른 사건에도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조만간 재소환이 이뤄질지도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민중기 특검이 기소한 김건희 씨의 첫 선고가 이틀 뒤에 나옵니다. 오늘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 첫 공판 기일이 열리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임혜진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김건희 씨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군요. 네, 모레인 이번 주 수요일 오후 2시 10분 김건희 씨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립니다. 혐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태균 씨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그리고 통일교회 금품 청탁 수수 의혹 3가지입니다. 앞서 특검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알선 수재 혐의에 대해선 징역 11년과 벌금 20억 원, 추징금 8억 1천여만 원을 구형했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3천여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그간 김 씨가 법 위에 서 있었다고 지적했는데 김 씨 측은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 씨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같은 날 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선고도 차례로 진행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진행되는 재판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후 내란 특검이 기소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정식 재판이 시작됩니다. 지난주 한덕수 전 총리에게 구형보다 중한 징역 23년을 선고했던 이진관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형사합의 33부가 심리를 맡았습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는 등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김건희 씨로부터 수사 관련 청탁을 받고 수사 상황을 확인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한 전 총리 1심 판결문에서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진행된 국무회의 참석자 명단을 적고 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도 오늘 박 전 장관과 함께 재판을 받습니다. 이 전 처장은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계엄 해제 직후 안가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임혜진입니다. 대통령의 배우자였던 김건희 씨는 대통령과 같은 힘을 누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검의 수사로 가려졌던 장막이 거쳤고 법의 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황윤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검은 공소장에 김건희 씨가 대통령 국정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선출되지 않았고 공직에 임명되지도 않았지만 영부인 권력이 대통령에 가까웠다는 게 특검 수사 결과입니다. 공식적인 지위나 권한이 없는 김건희가 대통령의 버금가는 지위를 향유하였음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하였습니다. 김 씨는 배우자가 대선 후보로 선출된 2021년 11월부터 취임 때까지 집중적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교계와 재계, 정계까지 공직 임명과 공천 등을 대가로 김 씨에게 이른바 줄을 댔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목걸이에 명품 가방과 억대 그림까지. 김건희 씨가 받은 금품만 3억 7천만 원 상당에 달했습니다. 공통 분모가 없는 다양한 사람들이 대통령이 아닌 김건희를 찾아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청탁하고 금품을 교부하였습니다. 국민 앞에 선 김건희 씨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했지만 장막 뒤에선 거칠 게 없었습니다. 통일교에서 금품을 받고는 정부 차원에서 돕겠다고 말하고 비금속을 건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에게는 도울 게 없는지 묻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의 권한 남용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크게 훼손되었음을 여러 사건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장막 뒤에서 권력을 휘두르고도 수사망을 피했던 V제로 김건희 씨는 처음으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송환돼 충남경찰청에서 수사를 받는 피의자 17명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부산과 울산 등에서 조사를 받은 캄보디아 범죄 피의자 51명은 어제 모두 구속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이상곤 기자, 오늘은 충남경찰청에서 수사를 받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심사가 진행된다고요? 네, 충남경찰청으로 압송된 캄보디아 범죄 피의자는 모두 17명입니다. 대부분 20대와 30대로 3명은 여성입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오늘 오후 1시 반부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인원이 많다 보니 심사는 2차례 나눠 진행되고 일부는 출석 포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연예빙자 사기 조직에서 활동하다가 지난달 4일 캄보디아 포이펫 지역에서 검거됐습니다. 이후 캄보디아에 구금돼 있다가 지난 23일 국내로 압송됐고 홍성경찰서와 보령경찰서에 입감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최근 1년 동안 인터넷상에서 여성을 소개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30여 명으로부터 약 5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 조직은 60여 명 규모로 캄보디아에서 단속을 피해 지역을 옮겨다니며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대포통장 조직 등 다른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조직에 대한 핵심 단서가 확보됐고 첫 경찰청 국제공조작전을 통해 이들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직원들 상당수가 검거됐고 외국 국적 총책의 신원을 파악해 적색 수배를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오늘 영장심사 결과가 나오면 오는 30일까지 사건을 마무리해 검찰로 넘길 예정입니다. 네, 부산과 울산 등으로 압송된 나머지 피의자들은 어제 구속이 됐죠? 네, 국내로 송환된 피의자 73명 가운데 55명은 어제 구속됐습니다. 가장 많은 피의자가 압송된 부산에서는 1명이 심사를 포기하면서 48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았는데요. 부산지방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피의자 49명 모두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은 관공서 사칭 물품 구매 사기를 벌여 190여 명으로부터 69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또 캄보디아에서 연애 빙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울산으로 압송된 총책 부부 역시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됐는데요.
이들 부부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가상인물을 만든 뒤 이성에게 접근해 100여 명으로부터 12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캄보디아 경찰에 붙잡힌 뒤 풀려났다가 성형수술까지 하며 도주 행각을 이어왔는데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밝혔고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 수익을 추적하고 윗선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국내로 송환돼 서울과 인천에서 수사받는 피의자 4명도 모두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국내로 송환된 피의자 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비교적 죄가 가벼운 한 명은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충남 세종 취재본부에서 YTN 이상곤입니다. 정부가 윤석열 정부 때 수립된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새 정부 들어 신규 원전 건설에 부정적이었지만 국민 여론조사에서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나타나자 입장을 선회한 걸로 보입니다. 경제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하영 기자,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되는군요. 네, 조금 전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브리핑을 열고 제12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김 장관은 앞서 윤석열 정부 때 결정된 제11차 전기본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2월 여야 합의로 마련된 11차 전기본에는 2.8기가와트 규모의 대형 원전 2기를 2037년과 2038년에 도입하고 2035년까지 소형 모듈 원자로 1기를 새로 짓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계획이 확정된 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계획이 원점에서 재검토됐는데요. 앞서 김 장관은 취임 뒤 원전을 새로 지을지에 대해선 국민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최근 여론조사 결과 국내 원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0% 이상,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그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응답이 60% 이상이었습니다. 이 같은 압도적 여론에 정부가 한 발 물러서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건설 절차도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내년에 한수원의 부지 공모를 시작으로 부지 평가와 선정 과정을 거쳐 2029년 건설 허가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오는 2031년에 원자력안전위원회 건설 허가 결정이 나면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해 2037년과 2038년 준공을 목표로 합니다. 김 장관은 기후 대응을 위해 탄소 배출을 전 분야에서 감축해야 한다며 이 석탄, 액화천연가스 발전을 줄일 필요가 있는 만큼 재생에너지와 원전 중심의 전력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최하영입니다. 코스피가 상승 출발하며 장 초반 5,000선에 다시 올라섰습니다. 지금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내림세로 돌아섰는데요. 코스닥 지수는 급등하며 4년 만에 처음으로 1,00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한때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증시 상황 알아봅니다. 손효정 기자, 우리 증시 오늘도 강세로 시작했죠? 네, 지난주 금요일 4,990포인트로 마감했던 코스피는 개장 직후 5,000선을 다시 돌파했습니다. 한때 5,023까지 올라섰는데요. 하지만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지금은 내림세로 돌아서서 4,970선까지 밀렸습니다. 개인은 5천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천억 원, 3천억 원 순매도에 나섰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기업 주가도 엇갈리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강세로 15만 2천 원을 기록했지만 SK하이닉스는 2% 내려 75만 원대를 나타냈습니다. 현대차도 내림세로 돌아서서 50만 원을 간신히 지켰습니다. 그동안 상승장에서 소외됐던 코스닥 지수는 최근 정부의 정책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4년 만에 이른바 1000스닥을 넘어 1050선까지 올라섰습니다. 한때 선물 가격과 현물 지수가 6% 넘게 급등하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돼 5분 동안 프로그램 매수 호가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된 건 지난해 4월 이후 처음입니다. 미국과 일본 외환 당국의 개입 조짐에 엔화가 초강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은 하락했습니다. 지난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환율이 한두 달 사이 1,400원 안팎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말한 뒤 4거래일 연속 내리고 있는데요. 20원 넘게 하락해 장중 1,440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파의 최대 고비는 지났지만 이번 주에도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며 강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특히 추위 속에 대기가 점점 건조해지고 있어 산불 위험도 커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날씨 상황 짚어봅니다. 정혜윤 기자, 한파가 절정은 지났지만 아직은 더 주의를 해야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만큼은 아니지만 이번 주도 예년 기온에 밑돌면서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를 오르내릴 것으로 보여서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8도, 체감온도는 영하 12.5도를 기록했고요. 지금도 서울 기온 영하 5도 안팎에 머물고 있습니다. 낮 동안 서울 기온이 0도 가까이 오르겠지만 체감온도는 여전히 영하권에 머물 전망입니다. 특히 한파의 최대 고비가 지나면서 한파 경보와 또 서울과 경기 남부, 충청 이남 지역의 한파주의보는 오늘 오전에 모두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경기 북부와 강원도 또 경북 일부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남아 있고요. 이들 지역은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내려가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추위 속에 울릉도와 제주도 산간 또 서해안 일부 지역에는 오늘 밤사이 눈구름이 만들어지겠는데요. 울릉도에는 최고 10cm, 제주 산간에는 1에서 5cm, 서해안과 전남, 충남 내륙에는 1에서 많게는 3cm가량의 눈이 예상됩니다.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찬 공기가 남하면서 수요일과 금요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1도까지 내려가는 반짝 추위가 예상됩니다. 일요일까지는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지속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오늘 새벽 서울 수락산에서도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한파 속에 대기가 건조해지면서 산불 위험이 커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서울 노원구 수락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6시간 43분 만에 주불 진화가 완료됐습니다. 지금은 산불이 진행 중인 곳은 없고요. 오늘 오전까지 발생한 산불을 포함해서 이번 달 들어서만 산불이 모두 37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보다는 적지만 같은 기간 대비 최근 10년 평균을 이미 넘어선 수준입니다. 특히 한파 속에 대기가 건조해지면서 현재 동해안에는 건조경보가 또 영동과 영남 대부분 지역 또 서울 동북권과 서남권, 가평 등 경기 일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어서 화재와 산불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추위 속에 난방기 사용이 늘기 때문에 생활 속 화재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해안은 물론 내륙에서도 초속 15m 이상의 순간 돌풍이 불고 있어서 작은 불씨가 산으로 옮겨 붙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작은 불씨도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다며 영농 부산물과 쓰레기 소각은 물론 산 주변에서의 불씨 사용을 절대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미국의 강력한 눈 폭풍이 강타해 대규모 정전 사태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미국 남부부터 북동부 지역에 눈과 함께 극심한 한파로 100만 가구 넘게 정전되는 등 최소 22개 주의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미 워싱턴 DC 연방의회 의사당이 겨울 테마파크로 변했습니다. 의사당 주변에서는 쌓인 눈을 치우느라 분주하지만 어린이들에겐 신나게 눈썰매를 즐길 수 있는 깜짝 선물입니다. 근처 공원에선 어른들도 눈싸움을 즐기며 동심으로 돌아갔습니다. The city is coming together to peg each other with snowballs. It's always nice. You don't know anyone here, but you know everyone here. So it feels cool. 하지만 미국 동부는 물론 남부와 중부를 강타한 눈폭풍은 시간이 지날수록 우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내린 눈으로 루이지애나와 미시시피, 텍사스 등 100만 가구 이상이 정전 피해를 입었고 최악의 한파까지 겹치면서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눈이 그치지 않으면서 하늘길도 막혀 일요일 하루에만 워싱턴 DC, 뉴욕 등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1,800편 이상의 항공편이 결항됐습니다. 주요 고속도로가 폐쇄됐고 운행에 나선 차량들은 눈 속에 고립되거나 크고 작은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Broke down and or not broke down, but they're stuck in a Cadillac and they couldn't get to work, so I dropped them off at work. Their coworkers stuck at the same spot. They can't get to work. 미 국토안보부는 이번 눈폭풍으로 미국 34개 주 2억 3천만 명이 영향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곳 버지니아주에서도 스쿨버스 차량이 다닐 수 없어 26일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폭풍 영향권에 있는 최소 22개 주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연방정부는 26일 사무실을 닫기로 했습니다. 미 국립기상청은 눈폭풍이 북동부로 이동하면서 월요일인 26일까지 계속된 뒤 극심한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외출을 삼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미국 중부와 동부 지역을 덮친 초강력 겨울 눈폭풍에 일부 국적기 항공편 운항이 취소됐습니다. 대한항공은 오늘 인천과 보스턴을 오가는 KE091과 KE092편이 결항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항공사들은 앞서 지난 주말에도 일부 미국 노선 항공편 운항을 취소했습니다. 기상 상황에 따라 항공편이 추가로 결항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항공사들은 승객이 원할 경우 수수료나 위약금 없이 여정 변경이나 환불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 금값이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5,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관련된 국제정세 긴장 고조 여파로 연일 치솟는 금값, 올해 6,400달러를 찍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상승세를 이어온 국제 금 현물 가격과 2월 인도분 선물 가격이 처음으로 5,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미국의 통화정책 완화와 각국 중앙은행의 금 매입 수요 증가, 상장 지수펀드 ETF 사상 최대 자금 유입에 힘입어 금값은 지난해 약 65% 급등했습니다. 올해 들어선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을 추진하면서 미국과 유럽 사이에 높아진 위기감과 달러 자산 회피 등으로 안전자산 투자 수요가 늘면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별반 달라지지 않는다면 올해 최고 6,400달러까지 오를 수 있고 평균 5,375달러를 기록할 것이란 예측이 나옵니다. قلت ثقة المستهلك بالدولار بالعملات الأجنبية الموجودة حاليا يعتبر ملجأ وملاذ آمن للاستثمار والاستهلاك.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금 보유국인 독일에선 미국의 많은 금을 보관하는 건 이제 위험하다며 되가져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독일은 보유량의 37%인 1236톤, 282조 원 상당을 뉴욕 연방준비제도 지하 금고에 예치해뒀습니다. 앞서 국제 은값도 처음으로 온스당 1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은가격은 지난해 150% 넘게 뛰었습니다. 은은 귀금속이자 인공지능 장비, 전기차, 2차 전지 등 첨단 제조업에 널리 쓰이는 산업 소재로도 수요가 큽니다. 때문에 가격 상승 잠재력은 금보다 더 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캐나다가 중국과 관계 개선에 나서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에 100%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에 카니 캐나다 총리는 중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할 의사가 없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8년 만에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캐나다와 중국은 새로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하고 전기차와 유채씨에 대한 관세 인하에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이 심해지면서 교역의 다변화라는 실리를 선택한 겁니다. And so I'm pleased today to announce that Canada and China have reached a preliminary but landmark trade agreement to remove trade barriers and reduce tariffs.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25일 캐나다를 향해 중국과의 무역 합의는 그들에게 재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캐나다가 체계적으로 자멸하고 있다며 캐나다와 중국 간 무역 합의는 역사상 최악의 합의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캐나다가 중국과 협정을 체결한다면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카니 총리를 주지사라고 조롱하며 중국이 캐나다를 완전히 집어삼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카니 총리는 현지 시간 25일 기자들과 만나 중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추진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최근 합의한 조치들은 관세가 부과된 몇몇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를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캐나다는 미국, 멕시코와 체결한 협정에 따라 사전 통지 없이 다른 나라와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카니 총리는 지난주 다보스 포럼에서도 미국을 겨냥해 2차 대전 이후 구축한 규칙 기반 질서가 붕괴 위기에 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정치, 경제, 안보 전반에서 전통적인 우방이지만 최근 카니 총리의 방중과 다보스 포럼 견설을 계기로 양국 갈등이 다시 표면화되는 모습입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이해훈 기획예산처장관 후보자, 이제 전 후보자가 됐는데요. 결국 낙마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여야 모두 후보자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도 원인에 대한 해석은 제각각입니다. 그 목소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해훈 후보자도 그 정도였으면 자기가 받지 말았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국민의힘 그 당에서 5번씩 공천을 줄 때는 그렇게까지 하자가 있는 것은 몰랐죠. 꼴뚜기도 낯짝이 있는데 막판에 가서는 이해훈 후보자가 전화 와서 이걸 좀 해명해달라 해도 제가 하지 않았어요. 아무튼 보수의 민낯이 드러난 거예요. 국민 통합 다 하셨습니까? 국민 눈높이 다 확인하셨습니까? 그쪽 진영에서 5번 공천받고 3번 당선된 사람의 정보를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도무지 통치권자의 발언이라고는 믿기 힘든 무능의 자백이자 엄중한 공직 임명 과정까지 야당을 조롱하기 위한 장난처럼 여긴 것으로 국회와 국민을 모독한 처사입니다. 자, 지금 철회에 대한 여야의 반응을 함께 좀 들으셨는데 일단은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였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대통령께서 지난 주말 사이에 인사청문회를 끝낸 이해훈 후보자에 대해서 상당히 큰 숙고와 고심 끝에 내리신 결단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지난주에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해훈 후보자가 이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충분하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거기에서 국민들께서 이해훈 후보자의 소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지켜보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인사청문회가 밤늦게까지 이제 있었던 상황들을 지켜봤는데 결국은 이해훈 후보자의 소명, 해명 이런 부분들이 국민의 눈높이와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더 이상 이해훈 후보자 본인 스스로에게 거취를 맡길 것이 아니라 인사권을 가지고 계시고 이해훈 후보자를 지명했던 대통령이 결단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 인사를 통해서 이 통합의 의지를 좀 실현시켜 보려고 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은 좀 무척 아쉬운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역시 국민의 검증 과정 속에서 통과되지 못한 후보자를 마지막까지 임명시키는 것을 강행한다면 오히려 국민들께서 더 크게 분노하실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결자 해지의 차원에서 대통령께서 스스로 정리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해훈 후보자 개인의 측면을 보자면 지금 장관직에 지명이 됐다가 결국 장관은 되지 못하고 여야, 보수와 진보 양측 진영에서 미운털이 박힌 상황이 됐잖아요. 개인적으로 보자면 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미운털 정도가 아니죠. 이제 정치인으로서는 생명력을 잃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어느 쪽에서도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공직에 다시 이 대통령이 임명할 리도 없을 거고요. 그럼 남은 거는 이번 이제 지명 과정 그리고 청문회를 통해서 더 불거진 의혹에 대한 후속 수사를 받아야 되는 것 이거밖에 남지 않았다고 봅니다. 특히나 아파트, 굉장히 고가의 아파트를 부정청약해서 분양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적으로도 대단히 관심이 많고 일부 분노까지 살 수 있을 만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강도 높은 수사가 예상이 되고 이미 뭐 졸업한 지 오래되긴 했지만 장남의 대학 입학 과정에서 불거졌던 의혹에 대해서도 국민적으로 대단히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부분도 글쎄요, 수사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뭐 7건 정도 되는 의혹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된다고 하니까 이해훈 후보자, 전 후보자는 지금 개인적으로 대단히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다고밖에 볼 수 없겠습니다. 자, 이번 그 지명 철회에 대해서는 좀 그 원인이 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인사 검증 실패다 아니면
대통령이 너무 밀어붙였다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처음에 의지를 갖고 보수 쪽 인사이긴 하지만 적어도 재정 운영에 있어서 생각이 좀 다른 분을 기용을 해서 좀 균형을 맞춰보겠다는 예. 생각을 깊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운 전 후보자를 적임자라고 생각해서 지명하고 밀어붙인 측면이 많은데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인사검증이라는 것이 힘을 좀 잃게 되겠죠. 특히나 저희 당에서 쭉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일견 이해되는 부분이 이런 세세한 것까지 어떻게 아느냐라고 할 수도 있어요. 다만 의혹이 불거진 지가 굉장히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예. 굳이 청문회까지 할 필요가 없었다고 저희는 주장을 했는데 청문회라는 과정까지 거친 후에 이제 판단해 보겠다고 지난 수요일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지명 처리하는 것에 부담을 많이 느끼셨던 것 같다. 이 과정에서 이 처리가 좀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피해를 좀 봤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결단이 좀 늦었다. 이런 예. 지적을 피할 수는 없겠습니다. 예. 일단은 이제 통합의 정치라는 그 의미 자체는 상당히 좀 중요하고 좋은 의미인데 이렇게 한번 지명 철회를 하게 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또다시 이 반대측 진영의 인사를 지명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저는 이 지명 철회 과정을 전달한 정무수석의 예. 그 발언을 좀 중요하게 보는데요. 앞으로도 이 범야권에서의 인재를 두루 등용해서 통합의 의미를 계속해서 이어가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예. 있었다고 보고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물론 첫 번째 통합 인사가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인사들을 더 적극적으로 영입하려고 하는 노력은 계속하실 거라고 보고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좀 아쉬운 부분은 마치 본인들에게 허락받지 않은 사람을 지명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본인 진영 자당 소속의 의원이었으면 그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중적으로 무슨 배신자를 예. 처벌하는 듯한 그런 식의 인사검증을 중간에 펼쳐왔던 과정들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이라면 과연 대통령께서 손 내밀고 통합의 의지를 가지고 서로 국민을 위한 정책을 같이 펼쳐보자라고 말씀 주셨을 때 과연 누가 이 손을 잡을 수 있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국민의힘에서도 물론 결과적으로 이 이해운 후보자가 본인이 그동안 쌓아온 여러 가지 의혹들을 충분하게 해명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예. 국민의힘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떤 이 대통령의 통합 의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화답을 좀 해주셨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앞으로 이런 기회가 또 있게 된다면 그때에는 정말 좀 이 통합적 인사를 등용해서 국정을 좀 같이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예.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예, 이번 그 이해운 후보자 지명과 또 이제 그 과정들, 지명 철회 과정까지의 여러 과정 가운데서 여야 모두가 어느 정도의 상처를 좀 입은 것 같은데 여권과 야권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충격이 크다고 판단하세요? 아무래도 야권의 충격이 더 크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해운 후보자가 아무리 이 정부에서 지명한 후보자라 할지라도 20년 넘는 경력을 전부를 저희 쪽에서 활동했던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양쪽에 껴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청문회를 마쳤고 자진 사퇴되고 지명 철회되는 상황이 몰린 거죠. 지금 신동욱 최고위원은 검증 실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 지적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결국 그 화살이 저희한테 돌아온다는 점을 간과할 수는 없겠습니다. 저희 당에서 5번 공천을 받았고 현직 당협위원장이었으며 3번을 국회의원을 하고 제3당의 당대표까지 하셨던 분인데 과연 이러한 의혹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5번 공천을 줄 수 있겠느냐 이 말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걸 뭐 의도했다고 보지는 않지만 예. 굉장히 여야 양쪽의 불행한 상황이라고 보고 맨 처음에 이제 보수통합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처음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한 어떤 의지를 야권에 표명을 하신 다음에 조금 더 서로 상의하는 과정이 선행이 되었다면 이러한 혼란은 막지 않았을까 하는 만시지탄 성격의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사정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장동혁 대표의 단식이 8일째에 끝이 났고요. 또 주말에는 한동훈 전 대표 지지자들이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는데 이 장동혁 대표가 향후에 복귀를 하게 되면 해결해야 할 숙제, 과제도 산더미입니다. 관련 영상 함께 보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제 단식을 그만두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겠습니다. 좀 아쉽죠. 그래요. 예, 대단히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좋은 이번에 기회였다고 생각하는데 같이 봤으면 어땠을까? 자, 일단 그 지난 토요일에 여의도 일대 국회 앞쪽이 한 전 대표 지지자들로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모였습니다. 뭐 사실상 전직 대표라서 이 뭐 당협 동원도 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인원이 모였다고 보십니까? 일단 저 집회는 소위 이제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기획을 한 거고. 예. 저희도 이게 이제 두 번째 집회잖아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저렇게 많은 분들이 오신 것에 대해서 이 정도로 이 제명 철회를 요구하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크구나라는 것을 알았고 일부에서 뭐 2,000명 모였다라고 폄훼를 하는데 그것보다는 훨씬 많겠죠. 뭐 숫자가 몇만이냐 뭐 이런 것 세는 것은 뭐 경찰 주산 다르고 뭐 주최 측 다르고 다 다른 것이지만 어쨌든 보수에서 저 정도의 어떤 동원력 인원 동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존재가 한동훈 전 대표라는 것을 증명하기에는 충분한 그런 규모의 인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일단은 그 장동혁 대표 단식이 끝났음에도 지금 사실 뭐 보수 통합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뭔가 한쪽으로 쏠린 통합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장동혁 대표의 단식을 통해서 얻은 것은 보수 통합, 보수 결집 이것이 있다 이렇게 지금 이제 평가들이 나오는데 사실 반쪽인 통합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국민의힘의 한동훈 전 대표 지금 제명을 뭐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난 23일까지 본인이 이것을 징계를 또 재심해달라는 청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사실상 본인이 요구해서 이 징계가 철회될 가능성은 이제 없어진 것이고요. 남아있는 절차는 최고위를 통해서 이 징계가 확정되는 그 과정만 남아있다고 본다면 지금 그제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모여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이 불합리하다. 또 장동혁 대표가 사퇴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이 상황 속에서 과연 보수가 그러면 제대로 다 통합이 된 게 맞느냐라는 지적이 안 나올 수 없고요. 오늘 국민의힘의 최고위원회의 장동혁 대표는 지금 이제 병원에서 좀 이제 본인의 건강을 챙기시느라고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그 최고위원회에서 장동혁 대표가 없는 자리에서 장동혁 사퇴를 외친 한동훈 저 지지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징계가 필요하다라는 주장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앞으로 이 장동혁 대표가 어떤 결정을 최종적인 결정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의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의 갈등 이것이 정말 단순한 갈등을 넘어서서 완전히 내전에 이르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통해서 얻었다고 하는 이 보수 진영의 결집, 통합 이런 것도 빛이 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장동혁 대표가 당무 복귀 의지가 상당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복귀하고 나서 첫 번째 최고위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을 확정지을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당 지도부 분위기를 직접 알 수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취재를 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들었는데 예. 분위기는 굉장히 강경하다. 즉 최고위원회에서 오늘은 올리지 않았지만 만약에 장 대표가 복귀를 한다면 빠르면 이번 주 목요일이 되겠죠. 예. 그 최고위원회에서 이 건을 상정을 해서 처리할 거다. 이런 예상이 훨씬 더 우세하다고 들었습니다. 예. 자, 지금 장동혁 대표는 들으신 대로 병원에서 단식 후에 몸을 추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그 단식장을 찾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해석도 상당히 좀 분분한 상황인데 당 안팎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관련 내용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굳이 말하자면은 뭐 행사 뛰는 가수에 비유하자면은 그렇게 싼 가수는 아니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정치적 비용이 따를 것이다. 그거는 인식해야 될 겁니다. 예. 저는 제명을 할 것이 아니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힘의 시스템이 무너져요. 당무감사위에 결정하고 네. 윤리가 결정을 했어요. 최고위에서 거기에 대한 소명 기회까지 줬는데 소명 기회를 거부했는데 그것을 제명을 안 한다? 그러면 그 당이 어떻게 살아남아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민을 할 시기가 아니고 이제 결단을 할 시기다. 아니 자기의 소위 말하면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니까 라이벌이요? 예. 자기의 당내 입지를 보다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라이벌이 없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당내 경쟁자를 제거한다는 측면. 그런 걸 그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지금 한동훈 전 대표를 갖다가 제명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정치적으로 완전히 죽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자, 사실 단식장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방문을 하고 그리고 바로 단식이 중단이 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과의 물밑 협상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관측도 상당히 좀 많았고요. 지금 이준석 대표가 비용 얘기를 했거든요. 추가적 비용. 뭐라고 좀 해석을 하세요? 글쎄 아직은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정치적 비용이라는 것이 소위 우리들이 정치를 좀 아는 사람들이 얘기한다고 하는 그냥 뭐 어떤 이 지분 뭐 이런 유의일지 아니면 지금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에서 더 이상 설 곳이 없다면 새로운 구심점 역할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자리를 메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용을 얘기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에서 분명한 건 이미 어느 정도 정치 일선에서 뒤로 물러나 계셨던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나서야만 이 상황들이 정리되고 수습될 정도로 국민의힘의 어떤 이 체질이 좀 건강성을 좀 잃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점이고요. 이제 공교롭게도 지방선거가 목전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그렇다면은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그런 정치적 비용, 어떤 지방선거에서의 지분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분들도 조금씩 나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그 말씀해주신 지방선거에서의 지분과 관련해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영하 의원의 이제 대구시장 출마와 연결지어서 또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예, 그런 추측을 전하니까 이제 유영하 의원이 굉장히 강한 반발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정치 일선에 나와 계신 분에 대한 추측을 뭐 평론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반응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불쾌하실 수는 있겠죠. 아니면 아닌 겁니다. 근데 그런 추측이 가능할 만큼 박 전 대통령의 국회 등장이 굉장히 이례적이었고 아마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조차 비용이 있을 거라는 얘기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거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만큼 박 전 대통령이 10년 만에 국회에 오셔서 장동혁 대표의 단식을 만류하고 그것을 즉시 받아들였던 장동혁 대표의 모습은 이례적이라는 말로는 모자랄 만큼 대단히 놀라웠다. 예,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지방선거 얘기 나온 김에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 이야기를 좀 해보면 부산시장 선거 도전을 시사하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직 지금 통일교 관련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시점이긴 한데 민주당에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일단 뭐 전재수 의원께서 지금 어떤 선택을 하실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예. 본인 역시도 최종적으로 출마를 하겠다라고 결심했다고 알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재수 의원께서는 왜 저런 글을 쓰실 수 있었을까라고 예. 본다면 지금 뭐 통일교에서의 어떤 금품을 수수했다라는 의혹은 있습니다만 본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초지일관하게 그런 적이 없다. 단 10원도 받은 적이 없다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 지금 경찰 조사에서도 처음에는 정말 뭐 엄청 큰 사안이 있는 것처럼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사안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것들이 없다. 사실상 태산명동 서일필처럼 정말 우레와 같은 소리가 났지만 마지막에 보니까 쥐 한 마리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쥐조차도 없다라는 얘기를 본인 스스로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그만큼 본인이 자신감이 있다라는 표현을 우회적으로 부산시장과 연결시켜서 얘기가 나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뭐 부산 지역에서 전재수 의원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는 부분도 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언제쯤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출마 의지를 밝힐지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 계속해서 민주당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이해찬 민주평통자문위 수석 부의장이 베트남 출장 중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내일 이제 국내로 시신이 운구된다고 하는데요. 일단 이해찬 부의장 민주당에서 어떤 의미라고 보면 됩니까? 저희 민주당에는 뭐 어떤 정신적인 지주와 같은 역할을 해주셨다고 보이고요. 저희 민주당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상당히 역할을 크게 많이 하셨던 분이시고 특히 이번에 지금 이제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만 너무나 가슴 아프게 특히 해외 출장 중에 이런 비보가 전해진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가슴 아프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저희 민주진영의 대부로 정치적인 대부로서 그동안 많은 역할을 해오셨고 또 그 역할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평가하시듯이 우리의 스승과 같은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무척 안타까움이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모쪼록 내일 새벽에 국내로 송환이 되신다고 하시니까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영면하실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만들도록 노력을 좀 다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자, 뭐 상대 진영이긴 하지만 이해찬 상임 고문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가요? 이해찬 전 총리께서 이제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많은 공헌을 한 것은 뭐 모든 분들이 다 인정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4번에 걸친 민주당 정권의 탄생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고 또 노무현 정부에서 총리도 하시고 또 그 이후에는 당 뒤에서 민주당 정권의 출범 그리고 정권 운영 이 과정에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셨던 분인데 갑자기 이렇게 해외에서 비보를 접하게 돼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자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계속해서 이제 민주당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지금 민주당은 지난주에 정청래 대표가 던졌던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로 지금 당 내부가 어느 정도 좀 시끌시끌한 상황인데 어제 조승래 사무총장 기자들과 만나서 민주당이라는 큰 생명체 안에서 혁신당의 DNA도 잘 섞이게 될 거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발언을 두고 오늘 아침 조국혁신당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는데 그 내용도 들어보겠습니다. 조국 대표가 조국혁신당의 DNA가 민주당에 반드시 살아나도록 DNA가 남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민주당은 70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70년 역사에는 수많은 정치 세력들의 DNA가 다 새겨져 있습니다. 그 많은 DNA를 통해서 우리 민주당의 정체성이 형성되어 있고 그게 민주당의 역사입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라는 큰 생명체 내에서 조국혁신당의 DNA도 잘 섞이게 될 것이다. 어제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라는 큰 생명체 내에서 조국혁신당 DNA도 잘 섞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조 총장의 본심과 관계없이
이 언급은 당명 고수 의견과 함께 흡수 합당론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통합론이 시작도 전에 이러한 오해가 형성되는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네, 일단 조국혁신당은 흡수통합이라는 느낌 자체를 지금 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글쎄요, 지금 당원들 양쪽 당의 당원들께서 이 통합을 과연 이루어야 되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제 막 시작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원들께서 하자라고 하면 하는 것이고요. 또 하지 말자라고 하면 못 하는 겁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단계는 말 그대로 통합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 정도가 가장 적당한 수준이 아닐까. 그래서 앞으로 통합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흐른 뒤에 구체적인 합당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논의가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 양측이 왜 합당해야 되는가 또는 합당해서 얻을 수 있는 시너지가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결과적으로 양 당이 추구하는 목적지가 같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더 크게 뭉치고 더 크게 승리하자라는 기본적인 어떤 취지에 동감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한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당원들에게 뜻을 묻고 또 앞으로 나아갈 길도 당원들께서 제시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과정들이 남아있다. 지금 이제 막 얘기가 시작된 이 상황 속에서 모든 것들이 결말을 맺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좀 그 어떤 약간 신경전의 측면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들은 좀 자제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합당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또 상당한 좀 위협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희 당이 지금 온전한 상황도 아닌데다가 보십시오. 상대방은 지금 엄청나게 큰 의석을 갖고 있고 세력도 센데 조국혁신당까지 포함해서 더 큰 세력을 형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 당은 있는 사람도 제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비슷한 상황도 아니고 지금 굉장히 쪼그라든 당세에도 불구하고 그조차도 지키지 않고 내부에서 어떤 생각의 차이를 이유로 들어서 굉장히 무리하게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된다면 선거만을 볼 때 그 결과에 대해서 예측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당 지도부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게 되고 이 상황이 민주당과 이제 조국혁신당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면 애초에 합당 과정이 그렇게 뭐 어렵겠느냐는 생각을 했는데 합당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정청래 대표가 선을 넘는 그런 정치적인 수법을 쓰는 바람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어서 좀 문제가 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결국은 저는 합당될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합당이 될 거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합당이 되더라도 지금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조국혁신당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책적 입장이 다른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런 간극들을 좀 어떻게 줄여나갈지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글쎄, 저는 뭐 앞으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차이는 큰 목표에서 본다면 그렇게 큰 차이도 아니다. 그리고 그동안 뿌리가 같은 진영 속에서 함께 해왔던 시간들도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금 저희가 더 크게 뭉쳐서 더 크게 이기겠다라는 이 원칙 하나를 지켜간다면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상황이라도 될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이제 그 내일서부터 저희가 이제 장례 기간 이해찬 전 총리님에 대한 장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장례가 다 모두 끝나고 난 이후에 아마 2월이나 시작돼서 조금 더 구체성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청래 대표께서도 지금 이제 장례에 최선을 다하자라는 말씀을 주셔서 웬만한 정쟁적 요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굳이 발언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 통합 과정도 앞으로 많은 논의의 시간들이 있게 될 것이고요. 그 논의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지금 약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차이 이런 부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더 크게 녹여낼 수 있을지 그 많은 말씀들이 있으실 거다. 그때까지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앞서 그 정청래 대표 이야기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방법의 측면에서 좀 잘못됐다. 지금 뭐 민주당 내에서는 정청래 대표의 이제 독단적인 그런 결정 체계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목소리도 분출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민주당 내는 잠복하고 있던 비주류 여당 대표에 대한 반발이 여기서 터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 반년 넘는 임기 동안에 계속 지금 청와대와 엇박자 내는 모습이 당대표로부터 분출이 됐잖아요. 예. 이것이 이번에 이제 급작스러운 합당 제안을 통해서 뚫린 느낌이 들고, 이것은 정청래 대표가 지난 8월에 당대표 됐을 때부터 이 연임을 염두에 두고서 벌여왔던 본인의 이 정치적인 행보가 결국 발목을 잡은 게 아니냐 생각이 들고, 본인이 그동안 얘기했었던 어떤 논리하고도 배치가 되는 게 많아요. 지금 1인 1표제 주장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당원 개개인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뜻인데, 아무리 당대표라고 해도 최고위원한테조차 상의하지 않은 채 합당이라는 중요한 결정을 제안을 갑작스럽게 하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는 비판의 여지가 많고, 뭐 민주당 내부에서 잘 해결하겠지만은 올해 8월로 예정돼 있잖아요. 민주당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뽑는 과정에서 대단한 내용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되는 강추위로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된 세탁기와 보일러는 물론이고 또 자동차까지 고장의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리가 소홀할 경우 예상치 못한 수리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전 점검이 중요합니다. 오동건 기자가 한파 대비 관리 요령을 정리했습니다. 아파트 베란다, 세탁기와 보일러가 설치돼 있는데 강추위엔 외출 시 창문을 조금만 열어놓아도 동파 위험이 커집니다. 영하 10도의 날씨가 사흘 이상 지속되면 가전제품의 결빙, 동파와 관련된 서비스 신청이 크게 늘어납니다. 실제로 조사해본 결과 베란다 실내임에도 불구하고 0.2도로 측정됐습니다. 특히 세탁기는 세탁 이후 남아있는 물이 한파에 얼면 호스나 내부 부품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외출이 길어진다면 급수 호스를 분리해 내부에 남은 물을 털어 완전히 비워두는 게 좋고, 끝부분이 배수구의 고인물에 잠기지 않도록 위치를 조정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물을 흘려보내는 결빙 예방이 가능한 세탁기라면 이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래쪽에 항상 물이 고여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잔수를 제거를 해주거나 아니면 수도꼭지를 잠궈서 물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도록. 보일러는 한파에 배관이 얼거나 터지는 사고가 잦은데 난방과 온수가 동시에 끊길 수 있고 수리비도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들어갑니다. 보일러는 장기간 여행을 가더라도 전원을 끄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난방 온도는 최저 10도 정도로 유지하고 온수 기능도 최소 설정으로 켜두는 게 좋습니다. 만약 얼었다면 따뜻한 물수건을 감싸거나 헤어드라이어로 천천히 녹여야 합니다. 한파에는 자동차 관리도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타이어 공기압이 낮아질 수 있는 만큼 주기적으로 공기압을 채우고 워셔액도 어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겨울용 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배터리 성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시동 상태를 점검하고 냉각수도 적정량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냉각수가 만약에 없거나 만약에 그 정량이 없으면 히터가 잘 안 나올 수가 있어요. 따뜻한 바람이 잘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는 한파에 배터리 효율이 떨어질 수 있어 평소보다 여유 있게 충전해 두는 게 좋습니다. 생활 속 작은 대비가 한파 피해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는 공천 헌금 의혹 수사가 굳게 닫힌 아이폰 잠금 화면 앞에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의혹의 중심에 선 주요 인사들이 휴대전화 기기는 제출하면서도 비밀번호만큼은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꾹 닫고 있는 건데요. 무소속 강선호 의원은 압수수색 당시 아이폰을 제출했지만 비밀번호는 제공하지 않았고 김병기 전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때문에 수사당국이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판도라의 상자를 쥐고도 열쇠가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며 수사에 맥이 끊긴 모양새인데요. 이런 사례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특검 수사에서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했고 2020년 검언 유착 사건 당시에도 검찰은 한동훈 당시 검사장의 아이폰을 열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아이폰이 수사 앞에 철옹성이 된 건 독보적인 보안 기술 때문입니다. 안드로이드 폰과 달리 아이폰은 비밀번호를 여러 번 틀리면 비밀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대기 시간이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나중엔 아이 데이터가 스스로 삭제되기도 하죠. 비밀번호를 무작위로 대입해서 맞출 수 있는 확률은 이론상 무려 560억 분의 1. 사실상 강제로 여는 게 불가능한 셈입니다. 이 같은 구조의 배경에는 애플의 프라이버시 최우선 정책이 있습니다. 과거 미 FBI가 테러범의 아이폰을 열어달라고 했을 때도 애플은 단칼에 거절했을 정도로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도 해외처럼 법으로 비밀번호 제출을 강제하자는 주장이 나옵니다. 영국은 수사기관의 해제 명령을 거부하면 최대 징역 5년까지 살 수 있고 프랑스나 호주도 처벌 규정이 명확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미국에는 비밀번호 제출을 강제하는 명시적인 법 조항이 없는 상황. 법조계에선 신중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헌법상 진술 거부권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내놓으라고 강제하는 건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논리죠. 진실 규명을 위한 공익이 우선인지 아니면 개인의 방어권이 우선인지 아이폰이라는 난공불락의 성벽을 놓고 우리 사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서울 화곡동에 있는 6층짜리 상가 건물 1층 식당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은 식당 내부를 모두 태우고 1시간여 만에 꺼졌는데 상가 위층에서 대피하던 60대 여성과 20대 여성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은 수채 불을 붙이는 철제함 쪽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서울 노원구 상계동 수락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6시간 43분 만에 진화가 완료됐습니다. 산림청은 헬기 8대와 진화 차량 71대, 진화 인력 510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에 총력을 기울여 오전 9시 10분에 주불을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산림 15,000여 제곱미터가 불에 타고 사찰 건물 3개 동이 모두 탔습니다. 오늘 새벽 6시쯤 경북 경주시 인왕동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집에 있던 8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기소한 김건희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가 모레 내려집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총리에 이어 이번에도 법정 모습이 생중계될지 관심입니다. 보도에 임예진 기자입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최근 특검이 기소한 중요 사건 1심 선고 장면은 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해졌습니다. 실형이 나오자 붉게 오른 윤 전 대통령 얼굴이 그대로 생중계됐고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정의하며 울컥하는 재판장 모습도 화면에 담겼습니다. 오는 28일에는 민중기 특검팀이 기소한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등 사건 1심 선고가 진행되는데 이번에도 법정 모습이 공개될지 주목됩니다.
언론사가 촬영 허가를 신청하면 재판부가 검토해 결정하는데 언론사에서는 전직 영부인의 국정농단 사건인 만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실시간 중계 허가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법원에서 받아들여진다면 공직자 출신이 아닌 피고인의 재판 과정이 처음으로 생중계되는 겁니다. 김건희 씨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그간 법정 촬영을 제한적으로만 허용해 왔습니다. 10차 공판 때는 서증조사 전까지 5분 정도 장면만 녹화로 공개됐고 결심 공판 때는 재판 시작 전 30초만 촬영이 허가됐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국민의 알 권리 못지않게 피고인의 사생활과 무죄 추정 원칙도 보호해야 한다고 제한적 허용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공판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크다고 본 건데 선고기일인 만큼 다른 판단을 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김 씨 측은 중계 여부에 관계없이 선고기일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모레 1심 선고를 앞둔 김건희 씨의 3가지 혐의 모두 대선 전부터 길게는 수십 년 이어진 인연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특검의 공소장에 기록된 시작 안동준 기자가 훑어봤습니다. 김건희 씨는 특검에 따르면 주가 조작의 중추인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과 2004년 지인 소개로 처음 만났습니다. 도이치모터스는 김 씨의 코바나 콘텐츠 전시에 항상 후원자로 이름을 올리고 김 씨도 2009년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장외에서 8억 원어치 사들이는 등 둘 사이 협력은 끈끈했습니다. 그러다 2010년 권 전 회장이 주가 부양을 위해 세력을 동원하고 있다는 걸 알고 모두 36억 원이 든 계좌를 빌려주며 조작에 발을 들였다는 게 특검 판단입니다. 사업적 동반관계가 이어지다 불법적인 부분에까지 함께 가게 된 겁니다. 2010년 10월경부터 2012월 12월경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범행을 함으로써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한 당사자인 명태균 씨는 아파트 이웃인 함성득 동기대학교 교수를 통해 만났습니다. 특검 주장에 따르면 김 씨는 제 남편은 제가 제어하면 된다면서 명 씨를 통해 지지율 동향을 챙기거나 조언을 구하는 메시지를 수시로 주고받았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하는 녹취가 공개되며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의 시발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권성동하고 윤석열이가 반대하더만 보니까 그렇죠? 하다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통일교와의 가교 역할을 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2013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이 소개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좌천성 인사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조언하는 등 부부를 정신적으로 이끌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결국 김 씨는 전 씨가 전달하는 통일교의 선물과 청탁을 고스란히 받았고 전 씨 지시로 전화해 감사 인사도 전했습니다. 이렇게 김 씨는 불법적인 일로 이끄는 인연들을 끊기보다는 오히려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이 엄성환 전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 대표를 소환했습니다. 안권섭 상설특검팀은 오늘 오전 엄성환 전 대표를 퇴직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엄 전 대표는 지난 2023년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의 취업 규칙을 바꿔 퇴직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엄 전 대표를 상대로 취업 규칙을 변경한 배경과 의사결정 과정 등을 확인할 거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하루에만 3차례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내놓으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가격을 내린 급매물들이 나오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매물 잠김 현상을 우려하기도 하는데요. 부동산 정책 시장과 시장 전망, 김준환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 대통령이 어제 하루 3차례에 걸쳐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도 재강조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게 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통상의 1주택자인 경우에는 양도세가 이제 6%에서 한 45% 수준 구간이고요.
2주택자의 경우에는 여기에 플러스 20%가 가산이 되고 3주택자인 경우에 이제 30%가 가산이 됩니다. 예. 근데 여기에 이제 지방세까지 포함을 하면은 최대 이제 82.5%까지 양도세 중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데 이건 그러네요. 이미 이제 유예하기 이전에 아마 경험들 하셨기 때문에 예. 제가 보기에는 그 전보다는 그렇게 그다지 충격이 그만큼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예. 그러면은 지금 뭐 시장 반응도 그렇게 뭐 요동치고 있진 않은가 봅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 이재명 정부에서 보면은 이렇게 문재인 정부 때와 다르게 좀 어떻게 세제라든가 이런 규제 정책을 그 임기 초기부터 강력하게 이렇게 하지 않고 예.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제일 먼저는 이제 뭐 대출 규제라든가 토지 허가 거래 그 구역 그 지정이라든가 이런 강력하게 나가지 않은 상황인데 예. 이제 지금 가장 기점이 되는 게 이제 6월에 선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선거 이전에는 아마 어떤 부동산 관련 규제 정책을 크게 건드릴 것 같지는 않고요. 이게 이제 5월 9일이면은 이제 선거 바로 한 달 전쯤 되는데 이 이후로 해서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제 뭔가 강력한 규제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좀 걱정하는 바들이 이제 시장에 있는데 지난주 말에 보면은 이제 양도세 중과 유예가 이제 종료되는 시점에서 다시 이제 회복을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예. 이 다주택자의 매물이 좀 시장이 좀 나오기 시작해서 뭐 적게는 한 5천만 원부터 뭐 1억 이상 이렇게 예. 가격을 낮춘 이런 급매물들이 좀 간혹 보이는 이런 현상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그 가격을 내린 금매가 좀 많은 상황입니까? 지금 이제 좀 나오고 있는데 예. 뭐 그렇게 많이 나오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기사들을 보면 지역별로 조금씩 이런 급하신 분들이 이제 물량이 예. 나오고 있는데 아직 시장이 크게 요동치거나 흔들리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당국의 계획과는 다르게 이렇게 되면 전문가들은 매물이 잠길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던데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뭐 매물 잠긴다는 얘기는 항상 정부가 규제 정책이 예. 나오면 항상 예. 나오는 얘기인데 물론 이제 일단은 종료 이전인 5월 9일까지는 아마 매물 자체가 계속 늘어날 것 같고요. 예. 문제는 이제 그 이후에가 문제인데 매물이 이제 줄어들 수 있고 늘어날 수도 있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봐서는 매물이 다소 감소할 가능성이 조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역별로 이 매물 성격이 좀 나뉘게 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규제 정책이 나올 때 물론 다주택자를 계속 보유하고 그 여유가 계신 분들도 있지만 예. 좀 여유가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 이제 내가 다주택자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그런 방법은 이제 주택을 처분하고 내가 1주택자가 되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경우 그럼 어떠한 주택을 내가 1주택으로 남겨서 소유하겠느냐라고 생각을 할 때 보면 예. 여기서 선택 기준이 되는 것은 역시 앞으로 가격의 상승 여지가 얼마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과거부터 지금 현재까지 여러 가지 추세로 봤을 때는 결국 이제 서울에서도 특급지, 뭐 강남 상구를 포함한 용산구, 그리고 이제 그런 가격이 비싸고 또 여러 가지 주거 환경이 좋은 지역들이 일단은 가격 상승 여력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가지고 있고 그 외의 지역을 이제 매각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는 이제 서울 수도권의 이제 어떤 1급 집중이라는 이런 현상이 되게 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일본은 이제 뭐 도쿄 1급 집중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도 그에 못지않게 지금 그렇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최근의 현상은 뭐냐면 서울 중에서도 다 서울이 아니다. 여기서도 특정 지역의 어떤 쏠림 현상이 점점 커지고 그리고 서울 지역 내에서도 이게 양분화가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걸 봤을 때 결국은 지역별로는 서울 수도권과 기타 지방 그리고 서울에서도 어떤 특급지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어떤 차별이
좀 점점 심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부에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문재인 정부 초기의 부동산 대책과 닮아 있다 이런 지적도 하더라고요. 비슷한 점도 있는데 제 예.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 보면은 강력한 이 규제 정책으로 예. 이렇게 일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권 초기부터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그때는 이제 매매 차익이라는 것이 이제 불로소득으로 규정을 하고 사회의 악의 축이라는 이런 예. 성격을 가지고 굉장히 규제를 했는데 이번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우리가 쭉 우리 국민들도 지켜봐 왔지만 우리 정권 초기부터 이렇게 부동산 강력한 정책을 내놓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이제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뭐 금융 조치라든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그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좀 연차적으로 내고 있는데 그리고 그 목적을 보면 문재인 정부 때는 가격 상승을 강력히 억제하면서 가격을 하락시키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춘 데 비해서 이재명 정부 때는 이렇게 가격이 상승을 억제하는 이런 어떤 가격이 더 이렇게 급등하게 되면 차후에 이제 여러 경제 여건에 이제 경제 상황에 문제가 되는 이런 점들을 억누르는 상황에서 시장이 크게 개입하지 않은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정부 때랑은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규제 특히 이제 세제 규제를 많이 했는데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재명 정부는 좀 차이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학습을 했다고나 할까요? 정부에서 규제 대책을 내놓을수록 집값이 상승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혹시나 이번 정부에서도 이게 반복되지는 않을까 이런 해석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저번 주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기자회견 하시면서 정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정책이 효과가 있을 수 있고 없을 예.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해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크게 이재명 정부에서는 크게 무리하게 규제 정책을 내놓을 것 같지는 않고요. 이미 이제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 내놨던 여러 가지 규제 정책 중에서 지금 굉장히 다주택자, 고가주택 소유자 이렇게 굉장히 한 축을 이렇게 양분시켜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놨던 것을 예. 조금 다양화시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기자회견 중에서도 1주택자도 나름 다르다라는 예. 얘기입니다. 예. 100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는 분이랑 1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는 분이랑은 분명히 차이가 있고 그리고 장기 주택 보유자도 나름 다르다. 그건 뭐냐면 내가 장기주택에 1주택에 살면서 20년 동안 보유하고 계신 분이나 내가 그 1주택에 100억짜리 집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전혀 살지 않은 분하고는 전혀 다르다. 실거주를 안 한 분하고 다르다.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 중에서도 두 채에 100억, 200억 하시는 분이 있지만 10채인데도 5억, 10억밖에 안 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 시장의 어떤 주택의 소유 형태, 소유자의 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좀 차별을 두는 정책을 아마 6월 이제 그 지방선거 이후에 점차적으로 내놓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들이 과거의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와는 좀 다른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서울 아파트 값이라든지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제 서울과 지방인데요. 이제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는 이제 삼극화라고 좀 표현합니다. 예. 일단 주택 가격이 오르는 주택 가격이 오르는 주택, 가격이 떨어지는 주택, 가치가 없는 주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이제 가격이 오르는 주택은 한 10에서 15% 정도 일본 사례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예. 그런 지역은 대부분 보면 서울의 일부 지역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수도권의 일부 지역 정도가 이제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지역이 될 수 있고 서울 지역 중에서도 이제 가격이 오르지 않고 떨어지는 지역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고 경기도는 이제 상당수의 지역들이 하락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고요. 지방 도시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땐 이미 하락 국면으로 진입을 했고요. 이러한 하락 국면이 꽤 장기적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서울도 굉장히 양극화가 진행이 돼서 오르는 곳만 집중적으로 오르고 수도권도 마찬가지고 범위가 더 좁혀지면서 오르는 곳에 집중하고 나머지 지역들은 그 횡보함 내지는 하락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전세 대란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좀 우려를 할 만한 상황입니까? 이 전세라는 것이 이제 신규 공급이 늘어나야 예. 되는데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 때부터 지금 이재명 정부까지 실제로 공급된 것이 뭐 많지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신규 공급을 통해서 전세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부분이고 이미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기존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기존의 재거 주택인데, 근데 이것이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하면서부터 이제 실거주의 의무가 생기면서 실제로 조금 더 전세 물량이 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하면서 이제 그리고 이제 금융 규제가 강력히 들어가면서 실제로 집을 전세에 살고 계신 분 중에서 집을 구매하겠다라고 하신 분 중에서 당분간 좀 이것을 연기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좀 늘어나면서 그것이 일부 이제 전세 수요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전세가 좀 일시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이 단기적으로는 크게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아마 올해는 제가 보기엔 쭉 계속 지속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짧게 이렇게 되면은 전세가도 좀 계속 오를까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세 부족 현상이 올해는 당분간 지속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 역시 이제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 올해는 전세 가격 하락보다는 다 소폭 상승하는 이런 추세가 계속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준환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국토안보부 소속 연방요원의 총격에 간호사로 근무하던 30대 미국인이 또 숨지면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미 전역으로 시위가 확산하는 가운데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불의에 맞서는 게 시민이 할 일이라고 공개 지지에 나섰는데요. 연방요원과 지역 경찰이 충돌했고 연방 정부 업무 일시 중단, 셧다운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뉴욕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추운 곳 중 하나인 미네소타에선 영하 20도의 혹한의 날씨 속에도 많은 시민이 연방 정부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가치가 공격받고 있다는 경종이 돼야 한다며 분노는 정당하고 불의에 맞서는 게 시민이 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 요원이 쏜 총에 37살 알렉스 제프리 프레티가 숨진 사건의 수사와 관련해 연방 요원들과 지역 경찰들 사이에 마찰이 빚어졌습니다. 특히 지역 경찰이 법원에 수색영장을 제시했는데도 국토안보부 요원들은 진입을 막아선 겁니다. 당시 프레티는 손에 전화기만 들고 있었고 요원이 프레티가 소지한 총을 빼앗아 비무장인 상태에서 10발 이상 총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을 쏜 요원이 소속된 국토안보부 산하 국경순찰대의 그레고리 보비노 사령관은 프레티가 요원들을 학살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He brought a semi-automatic weapon to a riot, assaulted federal officers, and at some point they saw that weapon. 이에 미국 민주당은 국토안보부 예산 93조 원이 반영된 새 출승인 6개 법안 일괄 처리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We don't stop this in its tracks. What you are seeing in Minnesota, people being killed simply for exercising their First Amendment rights, is going to be a regular feature in this country.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를 막고 처리안이 통과하려면 의원 60명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공화당 소속은 53명이어서 단독으로는 통과가 불가능합니다. 오는 30일까지 법안 일괄 처리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연방정부 업무일시 중단, 셧다운이 또 일어날 전망입니다. 다만 이민세관 단속국의 경우 공공안전 기능으로 분류돼 예산을 이미 많이 확보해 셧다운의 영향을 덜 받을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베선트 재무부 장관까지 캐나다가 중국과 새 통상 합의를 확정한다면 캐나다산 수입품에 100% 관세를 부과할 거라고 압박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현지 시간 25일 ABC 디스위크 일요 시사 토론 프로그램에서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위협을 미국이 실행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만약 그들이 자유무역 협정을 맺는다면 미국이 캐나다에 100% 관세를 불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만약 캐나다 측이 중국이 상품을 덤핑하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본다면 관세 추가 인상이 이루어질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캐나다는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에 대해 중국과 FTA를 체결할 의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CBC 방송은 마크 카니 총리가 토론토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중국과 한 조치들은 최근 몇 년간 발생한 이슈들을 바로잡기 위한 거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카니 총리는 캐나다가 미국, 멕시코와 체결한 자유무역 협정에 따라 사전 통지 없이 다른 나라와 FTA를 체결할 수 없다며 중국이나 다른 경제권과 이 같은 일을 할 의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금값이 온스당 5,000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8시 4분 기준으로 금 현물 가격은 전장보다 0.75% 오른 온스당 5,019.85달러를 기록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2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0.84% 오른 5,020.6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미국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간 그린란드 영유권 분쟁을 비롯한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달러 자산 회피 등의 여파로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투자 수요가 늘면서 금값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다음 달 8일 중의원 선거 투표 의향 조사에서 집권 자민당을 찍겠다는 응답자 비율은 2년 전 이시바 내각 당시와 큰 차이가 없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지난 23일에서 25일 천여 명을 전화 여론조사한 결과 다카이치 총리가 이끄는 내각 지지율은 지난달 대비 4%포인트 하락한 69%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여전히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지만 비례대표 투표 정당을 물은 결과 자민당에 표를 던지겠다는 응답자는 36%에 불과했습니다. 한 남성이 고층 건물에 매달려 있는 모습인데요. 바람까지 거세게 부는 것 같은데 별다른 보호 장비도 없어서 아주 위험해 보입니다. 하지만 능숙하게 외벽을 타고 올라가는 남성, 결국 건물 꼭대기에 올라 셀카로 인증샷도 찍었습니다. 미국의 유명 등반가인 알렉스 혼널드가 현지 시각 25일 세계 최고층 빌딩 중 하나인 대만 타이베이 101 등정을 맨몸으로 성공했는데요. 수천 명의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불과 92분 만에 508m 높이에 달하는 건물을 타고 올랐다고 합니다. 현지 시간 25일 호주에서 열린 국제 프로사이클 대회 현장입니다. 결승선을 95km 남긴 시점인데 선수들이 하나둘 경로를 이탈해 우왕좌왕 달리기 시작합니다. 주행 중에 그만 넘어지면서 도로 한복판에 주저앉은 선수도 보이는데요. 순조롭게 막바지에 접어든 경기를 난장판으로 만든 범인, 바로 도로에 난입한 캥거루였습니다. 여러 선수가 캥거루와 부딪혀 다쳤고 심지어 일부는 대회를 기권해야 했는데요. 호주 국적인 제이바인 선수는 캥거루와 부딪혀 넘어졌지만 포기하지 않고 해당 스테이지를 완주한 끝에 우승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네, 노을이라도 지고 있는 것처럼 온 세상이 희뿌연 주황빛입니다. 자, 지금 바닷가 모습을 보고 계신데 바닷가뿐만 아니라 도심에도 이렇게 먼지가 가득해서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습니다. 마치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에 와 있는 건지 착각하게 할 정도인데요. 현지 시각 20일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대도시 벵가지에 최대 시속 약 100km에 달하는 강력한 모래 폭풍이 몰아쳤다고 합니다. 이 폭풍으로 주택 천장이 무너지면서 남성 한 명이 숨지는 사고도 있었고요. 트리폴리와 벵가지 국제공항의 항공편 운항이 전면 중단된 데 이어 일부 지역에선 통행 금지령까지 내려졌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 일본 교토의 한 라멘집으로 가보겠습니다. 라면을 먹고 있는 사람들 너머로 한 남성의 뒷모습이 보이는데요. 그런데 일어나서 돌아서며 나오는 이 남성,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뚝 닮아있죠. 한 여행 유튜버의 교토 여행 영상인데 영상 속 등장인물이 평소 이 회장의 모습과 비슷해서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영상이 촬영된 시점과 비슷한 시기에 이 회장이 일본 출장을 갔다는 보도도 있어 동일인 인물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수행원도 대동하지 않고 혼자 라멘을 먹는 모습이 의외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운 4구역 고층 재개발 사업이 세계유산 종묘에 미칠 영향을 평가해달라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의 공식 서한과 관련해서 국가유산청이 서울시에 오는 30일까지 회신을 요청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오늘 이같이 밝히고 서울시가 30일까지 회신하지 않으면 세계유산센터의 상황을 공유하고 종묘 앞 개발 사업에 대한 현장 실사를 즉각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이어 서울시가 법적 의무 조치와 국제기구의 강력한 권고까지 무시한 채 종묘 앞 재개발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며 거듭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구교환 문가영 주연의 멜로 영화 만약의 우리가 3주 연속 주말 휴일 극장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달 31일 개봉한 만약의 우리는 지난 23일부터 어제까지 25만여 명을 동원해 누적 관객 수 2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아바타 불과제는 주말과 휴일 박시후, 정진훈 주연의 신의 악단보다 적은 관객을 모으며 2위에서 3위로 밀려났지만 누적 관객 수는 6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야, 배구 안 했어? 당신은 배구 안 했냐고. 아니, 18년 죽음도 모르고 어떻게 죽음을. 자, 비디오 판독을 요청합니다. 공의 굴절 정도를 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판독 결과 판독 불가로 결정되었습니다. 포인트가 맞이하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걸 불가라고 이래갖고 또 다음에 미안해. 다 50이야, 5판이야. 또 미스하려고 또 그거. 흔들렸던 리세이브 V에서 디미트로프의 공격 득점입니다. 하지만 허천현 씨 먼저 나왔어요. 넷터치로 부심이 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비디오 판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심판이 잘못했잖아요, 그죠? 그거 갖다 주면 안 되는 거지 그걸. 아, 나 이해가 안 되네. 아니 그거는 비디오 판독 받아주면 안 되는 거라니까. 규정대로 해야지, 규정대로. 본인이 인정했는데 그걸 받아주면 안 되지. 지난주 시작된 강추위가 1월의 마지막 주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찬바람이 지속하는 가운데 도심공원 곳곳이 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3도 안팎, 체감온도는 영하 6도 안팎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장기화하는 한파와 빙판길 미끄럼 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유지 중입니다. 한낮에도 체감 영하권 추위가 지속하는 곳이 많겠는데요. 오늘 낮 기온은 서울 0도, 전주와 대전 2도가 예상됩니다. 대기는 무척 건조합니다. 현재 동해안에는 건조경보가, 그 밖에 동쪽 지방과 서울 등 일부 수도권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전국적으로 산불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 중입니다. 바람까지 가세하면서 화재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면 충남과 호남 등 일부 서쪽 지방에는 밤부터 약한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제주 산간에 최고 5cm, 호남 서부에 1에서 3cm의 눈이 오겠습니다. 이후 남은 한 주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지속할 전망입니다. 길게 이어지는 한파에 겨울철 화기 사용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나고 있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이상으로 월요일 뉴스나우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